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 서울시장과 구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엄청나게 목을 맬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맨입니다. 자, 어제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관련된 이제 서울시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제 엠버하고 브리핑이 있었는데 네. 모든 걸 다 공개하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저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정도에 공개하겠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빠르게 맛보기 버전을 보여줬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3월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는 차원의 국민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차원의 서포터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일부 부분 이제 개괄적인 부분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네. 쭉 읽어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당연히 일부 부분이겠지만 그 PPT 자료를 다 보고 있는데 사실 2030 계획과 크게 바뀐 점은 없어요. 크게 바뀐 점은 없고 그리고 이제 핵심 부분은 용도 지역을 세분화해서 이제 뭐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가지고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 첫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잠실주공 5단지예요. 네. 한강변은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유도해서 저층부의 아파트를 만들고 역세권과 가까운 쪽은 고밀도로 짓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단지 내에서 용도를 쪼개는 거죠.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했어요. 역세권 고밀도 사업이나 역세권 청년주택도 그런 거죠. 네.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곳만 지구단위 계획구를 묶어서 상업지역으로 고밀도로 용도를 변경을 해주고 나머지 주변은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저층 주거지로 그냥 유지된 곳들이 많죠. 역세권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그 태릉 입구 역세권에 있는 청년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 소셜 믹스잖아요. 소셜 믹스 네. 해가지고 이 역세권과 가까운 입지가 좋은 단지 내에서 입지가 좋은 곳은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혹은 일자리를 집어넣겠다. 이게 사실 소셜 믹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네. 비욘드 조닝이라고 브리핑을 했지만 이미 서울시에서는 행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혼자 창의적으로 창조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항상 이게 룰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선진국이 있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의 사례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연수 가서 배워와요. 배워오면 그걸 중앙정부에서 잘 조율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그럼 어디에 먼저 테스트하느냐? 서울특별시에 먼저 테스트합니다. 테스트에서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요. 광역 거점, 광역시로 테스트를 하죠. 경기도나 네.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나 뭐 대구광역시 이런 곳으로 테스트를 하죠. 그 사례가 뭐죠?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서울에서는 몇 년 전에 했지만 지방은요 이제 시작하는 곳들이 많죠. 예. 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비욘드 조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하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식으로 바꿔서 한번 이제 서울시에 테스트를 하려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게 사람들은 아니 땅덩어리 좁은데 그 바운더리에서 용도를 쪼갠다고? 왜 그렇지? 굳이 머리 아프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용도를 쪼개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통상업지역 이렇게 했으니까 개발해봐 라고 두면 어떻게 되죠? 어떤 단점이 여태까지 있었죠? 계속 오피스텔 신축만 하잖아요. 왜 오피스텔 신축을 하죠? 그게 분양업자, 건설사 입장에서 돈이 되니까 많은 분양을 해서 돈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쵸. 물론 이제 수익 면에서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난개발지로 네, 이렇게. 그냥 네. 뭐 의미 없는 신축 계속 짓는구나. 그런 인식밖에 없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상업시설은 없고 상업지역에 주거지만 계속 공급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난개발이 그쵸. 계속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집단 회원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 그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야 돼서 이 상업지역에 있는 땅이나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싸게 매수해서 건설업자에게 비싸게 대파하는 방식의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사실 이건 원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실거주민도 만족할 수준의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서울시가 이렇게 상업지역의 바운더리가 퉁 있으면 아예 하나 구역을 지정해줘야 돼요. 요 A-1 구역은 주거지 지으세요. A-2 구역은 편의시설 만드세요. A-3 구역은 복지시설 만드세요. A-4 구역은 녹지공간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오피스텔 업자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서울의 기능, 그러니까 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틀이 뭐냐면 결국은 서울의 도시 기능을 다시 되살리자는 의미예요. 서울의 도시 기능이 뭐죠? 대한민국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춘 도시를 만들자. 그런데 이렇게 상업지역의 고밀도 난개발로 신축 오피스텔을 만들면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알고 미리 선점해서 돈은 벌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짜증나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도시 미관도 안 좋고, 이제 그거를 막겠다. 그래서 아예 그 용도도 나누지만 이 목적에 맞게끔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할 예정일 거예요. 그래서 A 바운더리는 1인 가구 주거지. 그럼 이제 B 바운더리는 1인 가구를 위한 상권. 여기서 말하는 상권은 이제 카페거리나 뭐 그런 거겠죠. C 바운더리는 이 주변에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거리나 아니면은 뭐 상권 뭐 이런 걸 만들어라. 뭐 이제 녹지 공간도 만들어라. 뭐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공간 구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분석을 한 후에 그거에 맞는 용도를 재편성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는 일반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 300%까지 3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높이 땅이었고, 이걸 2종 일반 주거지역 최대 25층까지 가능한 그런 땅이었다고 그렇게 봤다면, 이제 디테일하게 그 현장을 조사를 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쪽은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처럼 관리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처럼 관리를 하되 무조건 업무가 와야 돼. 오피스텔 짓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하다못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러한 업무용 건물이 들어서야 되고, 상업복합 내 한정해서 여기만 오피스텔이 허용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지어야 기존의 상업지역 용적률을 다 주겠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쉬운 예로. 해당 상업지역이, 지금 보이는 이 해당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000% 허가가 날 수 있는 상업지역이라고 치면은, 원래 오리지널 상업시설이 있는 이 빨간 이 바운더리는 1000%를 주겠는데, 이 주거지도 지을 수 있는 이 주황색 영역 같은 경우에는 1000%를 다 줄 수 없다. 이제 근거는 뭐냐? 상업지역인데 상업시설을 짓지 않고 주거를 섞었기 때문에 1000%의 용적률이 아니라 700%, 600%, 500% 용적률만 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렇게 되면은 일괄적으로 빽빽한 고밀도 건물들이 있는 숲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미관상 높은 건물도 있고 좀 낮은 건물도 있고 다시 높은 건물도 있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배후에 있는 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북한산이나 남산 같은 그런 스카이라인을, 이 뷰라고 하죠. 이 뷰가 막힘없는 뷰가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사실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지인 상계중 5단지에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이거부터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이 보행 일상권 조성, 이 파트를 다른 유튜버들은 이런 거 그냥 패스하겠죠. 이렇게 보고 이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것부터 딱 시작해서 한강뷰 멋있죠. 한 다음에 쭉쭉 이렇게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패스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보행 일상권도 그냥 간단하게 보행 일상권 이렇습니다 하면서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해석하는 이유는 2040 계획 하에서는 저희가 봤을 땐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죠.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2030과 다를 게 없는데 다른 거라면 이거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 서울시장과 구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엄청나게 목을 맬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강변에 이제 고밀도 아파트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네. 보이는데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빽빽하게 숲처럼 네. 일률적으로 높은 아파트를 짓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65층 허가를 낼 수 있다라고 했지 내야 한다가 아닙니다. 네. 그 말은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65층 받으려면은 공익적인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야 임대도 많이 넣고 그리고 이제 펜스도 치지 않고 소셜미투도 섞어야 해줄까 말까일걸요 아마. 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파트 있죠. 그 파트에서 모든 설명들이 다 압축될 수가 있는데 왜 수변인가 하면서 다양한 도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 하면서 텍사스 샌안토니오 보니까는 지천에다가 이렇게 배를 타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건물들이 저밀도 건물이죠. 저밀도 건물들이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거 다 카페일 거예요.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 지천에 있는 상권 활성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수변 중심 공간 재편해가지고 무조건 65층, 80층, 100층짜리 고층 두바이와 같은 그러한 한강변 재건축이 대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다시 이제 네.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행정이.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천이라고 치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물론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죠. 왜냐? 업무의 중심지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곳들도 수변 여가 중심이잖아요. 이런 곳들도 빼곡하게 두바이처럼 고층 건물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네. 정해줄 거예요. 네, 해당 바운더리만 50층 지으시오. 네, 이제 그 옆에는요. 녹지 공간 만드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야 아마.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 시나리오라고 쳤을 때 기존에 이쪽 바운더리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죽었다 깨나도 이쪽 바운더리는요. 뭐 68층 뭐 그런 거 못 받습니다. 네. 만약에 근데 내가 이쪽 바운더리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샀으면요. 68층 받을 수도 있죠. 왜냐 상업 중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것이다. 네. 자, 그래서 땅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체제하에서 재개발 투자를 하든 재건축을 투자하던 간에 네. 이제는 2040이 나오는 순간 2040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대로 간다고 했으니 이제 땅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지천을 왜 또 강조하는 이유가 유현준 건축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강의 최대 단점은 너무나도 강폭이 넓어서 그렇죠. 강남과 강북을 완전히 단절시켰다.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식이 건축가들 전반에 다 깔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근 유명한 건축가들은 이런 네. 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봐도 한강은 참 저희용 부지다. 네. 참 비효율적인 공간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한강은 폭이 너무 넓다. 네. 예, 이게 단절의 효과가 너무 크다. 네.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지천은 도보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천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아까 저희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하면서 그 지역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지천 르네상스라고 하면은 보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리고 뭐 일부 업무의 중심지는 이렇게 고밀도로 지을 수도 있겠죠. 68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68층 고밀도 주상복합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여가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암스테르담 같이 저밀도로 지어질 거예요. 네. 자, 뭐 중랑천을 계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중랑천을 좀 예를 들면은 네. 같은 천변이지만 네. 한쪽은 49층의 고밀도 건물을 대림건설에서 지금 짓고 있고, 네. 근데 한쪽 준주거 지역은 아레나 문화시설을 지금 짓고 있죠.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 한 축을 짓고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건물 한 축을 짓고, 그리고 이제 배후에 창동주공이나 상계주공의 그 천변의 아파트들은 또 아파트 나름대로 또 이제 재건축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느 단지는 3종 주거 지역을 유지할 것이고 어느 단지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준주거 지역을 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자면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는데 로드뷰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높게 지어지는 건물. 얘가
일자리죠. 네. 예. 얘는 업무의 중심지기 때문에 높게 짓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자리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허가해 준 거죠. 네. 예. 그리고 얘는요, 지청 가까운 얘는 오히려 저멸도로 짓죠. 네. 네. 그래서 원래 녹지 공간이었던 곳을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네. 이제 K-팝 공연을 할 수 있는 서울 아레나를 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우리가 같은 아파트를 뭐 투자를 하더라도 중랑천변에 있는 같은 아파트를 투자하더라도 조금 더 수익이 높은 그런 매물을 매수할 수가 있는 그런 전략을 구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2040 이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네, 이제 칼럼도 쓰고 블로그도 발행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별로 바뀐 게 없다. 우리 서집단 회원들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제가 가르쳐드린 공식대로 그냥 계속 투자하시면 된다. 근데 비욘드 조닝이라는 게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이 바뀐 부분을 통해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을 땅이 분명히 있어요.